아고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안녕하세요. 보건산업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소식을 골라 읽어주는 손에 잡히는 바이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선진국형 제약 바이오, 투자 접근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키움증권의 허희민 위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의 제약바이오 담당 허혜민입니다.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시장이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네, 정말 많이 변했죠. 2015년만 해도 코스피에서 의약품 섹터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4배 정도 성장해서 이제는 8%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장된 기업 수 자체도 좀 많아졌는데 2015년에는 이제 100개가 안 되는 93개 정도였고요. 계속 이제 IPO도 있다 보니까 2020년 말에는 162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게 산업이 성장하면서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 수가 많아지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거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자극적인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경향도 좀 생겨났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 시장에서는 선 베팅 후 차익하는 경향도 좀 강해졌고요. 그거는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신뢰도 하락이 계속 반복되면서 데이터 결과에 대한 이제 시장의 학습 효과로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못해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올해 이상 데이터 발표하는 업체들 11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성공 확률이 한 36%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평균, 그러니까 이상에서 3상으로 진입할 확률이 38%이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평균에 부합하는 수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국내 업체라고 해서 유난히 신약 리스크가 높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선진국 스타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네요.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글로벌 평균에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는 수준이라고 이제 저도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이제 바뀔 선진국형 제약 바이오 투자 접근법이 이제 무엇일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어요. 네, 이게 꼭 시장 탐만 또 할 순 없는 게 국내가 아직 그 글로벌하게 괄목할 만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영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선진 시장처럼 먼저 확인하고 후에 반영되는 선 확인 후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선 확인 후 반영이 될 거죠. 네, 맞습니다. 해외는 이제 확실히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 명확하고요. 일례로 이번에 이제 에스모 2021년 올해 했던 에스모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허투 ADC 치료제 엔허투가 유방암 이제 2차 치료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게임 체인저 품목이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요. 시장에서 좀 놀랄만한 데이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네, 발표 다음 날 아스트라제네카가 꽤 시가총액이 큰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6% 정도 상승했고 그 시가총액이 당일 10조 원 정도 상승한 바 있으니까요.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한 셈이죠. 그 다른 예로는 이제 페이트 테라피틱스라고 그 동종 iPSC 카인K 하는 회사인데요. FT596이라고 해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긍정적인 일상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 데이터는 이제 처음으로 동종 NK 치료제에 대한 일상 중간 결과였는데 비세포 림프종에서 물론 사람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4명 중에 3명 정도 반응해서 ORR이 객관적 반응률이 75% 정도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당일에만 주가가 38% 정도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2.4조 원 정도 상승한 바가
나와 있고요. 엄청나네요. 네, 이런 결과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좀 놀랄 만한 데이터를 내놓았던 회사들, 마지막 사례로 이제 넥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넥타는 워낙 유명하게 이제 과거에 좋은 데이터를 내놨었는데 지금은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부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 옵티보하고 병용 2기의 신세포암 1, 2상 발표를 했는데 ORR 객관적 반응률이 63%, 흑색종에서는 이제 85% 정도에 되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그때 이제 발표 전에 주가가 32.5불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 이게 SITC 발표였으니까 이제 연말이었고요. 그 다음 해인 2018년 3월에는 뭐 100불까지도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와, 이런 네. 회사들의 특징이 하루에만 다 반영됐던 건 아니고요. 계속 지속 상승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선 확인 후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리고 특징이 급하게 반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했다는 것이 특징이겠네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우리 시장의 트렌드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또 기대되시는 기술 분야가 좀 있으신가요, 위원님? 네, 저는 이제 워낙 뇌질환 쪽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내년에 예측할 수 있는 트렌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 그 트렌드를 좀 더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예상 가능한 내년의 데이터 발표가 그 알츠하이머 쪽에서 3상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릴리나 로슈 그리고 바이오젠의 벤 2401도 3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릴리 같은 경우는 도나네맙 네, 과 맞아요. 아두헬름하고 직접 비교한 거 탑라인도 내년에 나오고요. 네. 도나네맙이 가속 승인이 된다면 내년에 이제 FDA 승인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3상 데이터들이 좀 다수 나온다. 한 3건 정도, FDA 승인은 1건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아두헬름이 승인 이후에 논란도 좀 많고 네. 실적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년에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뇌질환 쪽이 혹은 데이터가 잘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 질환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실제 올해 기술 이전 탑10들의 리스트를 쭉 뽑아보니까 탑10 중에 4건이 뇌질환 쪽의 기술 이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히 뇌질환 쪽의 기술 이전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었고 내년 그 3상 데이터 발표가 혹시 한두 개라도 잘 나올 경우에는 보통 이제 3상에서 승인까지 확률이 한 58%, 60% 정도 되거든요. 물론 뇌질환은 더 낮겠지만 그러니까 3건 중에 1건 정도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뇌 안으로 전달을 하느냐의 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빅파마들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바이오텍들은 기술을 좀 기술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이 뇌질환 분야는 아무래도 타깃이 이제 챌린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솔직히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중점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준비한 아고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